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책장 한켠에서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신혼집으로 이사한 부부가 겪은 층간소음에 관한 실화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 빌라로 이사한 건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혼최는 좁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아이 계획도 있고 하니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둘 다 야근이 잦은 편은 아니라서 저녁 시간만큼은 늘 함께 보내려고 했거든요. 저희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나 5년 가까이 연애하다가 결혼했는데 주변에서는 저희를 보고 참 무난하고 평탄한 커플이라고 자주 얘기했어요. 실제로 저희 둘 다 큰소리 낼 일 없이 조용하게 지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할 때도 큰 다툼 한 번 없이 순조롭게 지나갔을 정도로 저희는 서로 부딪히는 일이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남편이 발품을 팔아 찾아낸 곳이 지금 이 빌라였는데 지어진 지는 좀 됐어도 위치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같은 평수 대비 월세가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빌라는 4층짜리 건물이었고 저희는 3층에 들어갔어요. 각 층에 한 세대씩만 있는 구조라 이웃 간에 마주칠 일이 적을 거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는 없었지만 3층 정도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높이였어요. 계약하러 처음 그 집을 보러 갔을 때 채광도 괜찮고 구조도 저희 둘이 살기엔 딱 적당해 보였습니다. 건물주는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이었는데 첫인상은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았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도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그냥 관리비랑 주차 얘기 정도만 짧게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사하던 날은 유독 날이 맑았어요. 짐을 나르느라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냈는데 그래도 새 집에 들어간다는 설렘 때문인지 몸은 힘들어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풀면서 어디에 뭘 놓을지 상의하는 그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랑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던 그 저녁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도 낳고 이 방은 나중에 아이방으로 꾸미자는 둥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무거운 소리였는데 저는 그냥 이사 온 첫날이니 위층도 뭔가 정리하고 있나 보다 싶었어요. 남편도 피곤했는지 별말 없이 그냥 잠들었습니다. 그날은 이사하느라 몸이 녹초가 된 상태라 저도 금방 잠이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사하고 첫 며칠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위층에서 별다른 소리도 안 들렸고 저희는 새 집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커튼을 새로 달고 가구 배치를 몇 번이나 바꿔보고 주말에는 근처를 산책하며 동네 지리도 익혔습니다. 빌라 바로 옆 골목에 자그마한 슈퍼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곳을 단골 삼아 자주 드나들게 됐어요. 슈퍼 주인 아저씨는 인심 좋은 분이었고 갈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녁 장거리를 사러 갈 때마다 덤으로 뭘 하나씩 더 챙겨주시곤 해서 저희는 금방 그 슈퍼의 단골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도 대체로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도 다들 무난하게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였고 저희는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돌아오면 곧장 집으로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고 저희 둘 다 그 시기를 신혼의 가장 안정적인 시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이 집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이웃들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1층에는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살았는데 마주칠 때마다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2층에는 저희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것 같았는데 출퇴근 시간이 겹칠 때 계단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가며 가볍게 목례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1층도 2층도 심지어 처음 보는 택배 기사님조차 건물 안에서 마주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유독 4층 사람만은 예외였어요.
그때는 그냥 서로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빌라 앞 골목길은 밤이 되면 가로등 몇 개만 드문드문 켜져서 꽤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 골목을 지나야 했는데 처음엔 조금 으슥하다고 느꼈다가도 금세 익숙해졌어요. 빌라 건물 자체는 낡긴 했지만 관리가 나쁘지 않아서 복도나 계단도 그럭저럭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저희는 종종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 먹는 게 저희만의 소소한 낙이었어요. 그 무렵 저희는 신혼집 인테리어에도 한창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조명이나 소품을 하나둘 모으면서 주말마다 조금씩 집을 꾸며 나갔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그냥 발걸음 소리려니 했는데 소리가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 안을 서성거리듯 일정한 간격으로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됐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30분 넘게 그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도무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소리에 잠에서 깼는지 옆에서 뒤척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위층에 사람 뭐 하는 거지? 늦은 시간인데 좀 시끄럽다. 저도 동감했지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굳이 첫 마찰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날은 그냥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 소리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정도로 평범한 하루가 다시 시작됐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남편과 그 얘기를 잠깐 나누긴 했지만 그냥 어쩌다 한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며칠에 한 번씩 비슷한 시간대에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흔한 층간소음이겠거니 했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묘하게 신경을 긁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아이들 뛰는 소리나 가구 끄는 소리 같은 걸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소리는 그런 것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마치 누군가 한 자리에서 몸을 앞뒤로 흔들며 발을 구르는 것 같은 설명하기 애매한 소리였어요. 처음 며칠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반복될수록 저도 모르게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끔은 그 소리가 유독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 아주 좁은 시간대에만 집중적으로 들린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낮 시간이나 저녁 초입에는 거의 들리지 않다가 꼭 그 시간만 되면 시작되는 게 뭔가 규칙적이다 못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며칠 동안 그 시간을 몰래 기록해봤는데 신기하게도 매번 몇 분 차이 안 나게 비슷한 시각에 시작됐어요. 남편도 그 얘기를 듣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집 사람은 맨날 그 시간에만 활동하나 보네. 좀 특이하네. 저는 그 말에 그냥 웃고 말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위층에 누가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저희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이사 온 지 벌써 2주가 넘었는데 계단에서든 어디서든 위층 사람과 마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도 이상한 일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 11시가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게 천장 쪽으로 귀를 기울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비슷했는지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은근슬쩍 볼륨을 줄이곤 했어요. 저희 둘 다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그 시간이 되면 서로 눈치를 보며 천장을 흘끔거리는 게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조금 신경 쓰이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버릇이 앞으로 얼마나 깊은 불안으로 자라날지 그때 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무렵이 저희 부부한테는 마지막으로 평온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가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낮 동안에는 여느 신혼부부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지냈어요. 남편은 회사 얘기를 늘어놓았고 저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웃곤 했습니다. 저희 둘 다 그때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주말이면 저희는 종종 근처 카페에 가서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위층 소음도 이상한 기분도 다 잊고 그냥 평범한 신혼부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한테 이 동네에서 오래오래 살자는 말을 자주 했는데 저도 그 말에 항상 웃으며 동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저희가 그 집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가끔은 남편과 함께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보기도 했습니다. 아직 임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건 아니었지만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저희 둘 다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가족을 이루며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간 위층 소음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며칠에 한 번이던 게 이제는 거의 매일 밤 반복됐어요. 시간도 조금씩 들쭉날쭉해졌는데 어떤 날은 밤 10시부터 어떤 날은 자정이 넘어서야 시작되곤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 소리가 시작되면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 이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저희는 그때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 은근히 긴장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힘든 날에는 그 소리 때문에 더 예민해져서 저한테 괜히 짜증을 낸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저희 둘 다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저희 동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관련 글을 검색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위안을 얻고 싶었는데 다들 아이들 뛰는 소리나 늦은 시간 세탁기 돌리는 소리 정도였지 저희가 겪는 것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것도 알 수 없는 리듬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리의 종류도 조금씩 다양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쿵쿵거리는 발소리 같았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뭔가 무거운 걸 바닥에 질질 끄는 듯한 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드르륵 드르륵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냥 가구를 옮기나 보다 싶다고 했지만 매일 밤 가구를 옮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을 계속 곱씹으면서도 굳이 남편 앞에서 더 불안한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그 끄는 소리가 방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왕복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마치 뭔가 무거운 걸 이리저리 옮기며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그 소리에 섞여났게 흐느끼는 듯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아주 나지막한 소리였어요. 처음엔 그냥 텔레비전 소리인가 싶었는데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어딘가 사람의 흐느낌과 훨씬 비슷했습니다. 낮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도 짠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그냥 텔레비전 소리 아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 흐느낌 소리는 그 뒤로도 몇 번 더 들렸는데 이상하게 매번 비슷한 길이로 비슷한 강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해진 대본을 읽듯이 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도 소름이 끼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우는데 대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 무렵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며칠에 한 번씩 저절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곤 했어요. 처음엔 그냥 건전지가 다 됐나 싶어서 새로 갈아 끼웠는데 그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계가 멈추는 시각은 항상 밤 11시 근처였어요. 남편은 그냥 시계가 낡아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 시각이 매번 위층 소음이 시작되는 시간과 겹친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밤마다 잠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회사 일로 지친 남편은 그래도 어떻게든 잠들었지만 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자꾸 눈이 말똥말똥해졌어요. 어린이집에서도 낮 동안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잦아졌고 동료 선생님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만 얼버무렸어요. 그 즈음 또 하나 이상한 걸 보게 됐습니다. 퇴근하고 골목을 걸어 들어오는데
무심코 위층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불은 여전히 꺼져 있었는데 그 어두운 창 너머로 뭔가 검은 실루엣 같은 게 서 있는 걸 본 것 같았습니다. 사람 형체처럼 보였는데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다시 그쪽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캄캄한 창문뿐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헛것을 본 건 아닌가 싶어서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다시 확인했지만 창문은 그저 어두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위층 창문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어둡기만 했는데 가끔은 또 그 실루엣이 얼핏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편도 똑같은 걸 봤다며 굳은 얼굴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나도 방금 봤어. 창문에 누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분명 불은 꺼져 있었거든. 저희 둘 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희는 그럴듯한 설명을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어쩌면 위층에 사는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라 절대 불을 안 켜고 밤에만 몰래 움직이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람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기척을 숨기고 사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때는 그 설명이 그럴싸하게 느껴져서 저희는 애써 마음을 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설명에 스스로 안심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짜맞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며칠 뒤에는 초인종이 문제였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놀라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는데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화면이 고장났나 싶어서 직접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복대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누가 장난친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 시간에 4층짜리 빌라 복도까지 올라와서 장난칠 사람이 있을까 싶어 저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초인종은 며칠에 한 번꼴로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어떤 날은 한 번, 어떤 날은 두세 번 연달아 울리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화면을 확인해봐도 늘 텅 빈 복도만 비쳤습니다. 결국 저희는 밤늦게 초인종이 울려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무시한다고 해서 그 불쾌한 기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저희 부부 사이에도 조금씩 신경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제대로 못 자다 보니 둘 다 예민해져 있었고 사소한 일로도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한 번은 남편이 퇴근하고 늦게 들어온 날 제가 무심코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었는데 남편이 평소답지 않게 언성을 높인 적도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도 시달리고 집에 와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라고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저는 그 말에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도 저만큼이나 지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날 밤 서로 사과하며 화해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서로를 향한 짜증이 쌓여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미안하다며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왔고 저도 그 마음이 고마워서 애써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저희 둘 다 마음 한구석에 피로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이 얘기를 슬쩍 꺼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 하나는 그냥 층간소음 전문 업체에 연락해서 소음 측정을 해보라고 조언해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업체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다들 예약이 밀려있다며 최소 2주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2주를 어떻게 버텨야 하나 싶어서 한숨이 나왔어요. 다른 친구는 경찰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대로 구청 층간소음 관리센터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상담원은 먼저 당사자 간 대화로 해결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상담을 신청하시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줬어요. 저는 이미 너무 오래 참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상담원도 딱히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건 저희 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저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도와줄 수 없다는 게 새삼 외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였는지 저희 부부는 오히려 그 시기에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서로밖에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무렵 저는 회사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제대로 못 자니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도 제 안색을 보고 무슨 일 있냐고 몇 번이나 물으셨는데 저는 그냥 요즘 잠을 설친다고만 얼버무렸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며칠 뒤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을 겪었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자던 밤이었는데 바깥 바람을 타고 아주 미세한 소리가 흘러들어왔어요. 처음엔 그냥 바람 소리인가 싶었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계속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조심할게요.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낮고 지친 목소리로 마치 기도문을 외우듯 그 말만 끝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이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흔들어 깨웠더니 남편도 그 소리를 듣고는 얼어붙은 표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숨죽인 채 그 소리가 그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반복은 거의 10분 가까이 이어졌어요. 대체 누구한테 무엇을 그렇게 끝없이 사과하고 있는 건지 저희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 뒤로도 두어 번 더 들렸습니다. 항상 창문을 열어둔 밤에만, 그리고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됐어요. 저는 결국 아무리 더워도 밤에는 창문을 꼭 닫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그 소리만큼은 안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창문을 닫아도 벽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유독 소리가 심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에 뭔가를 끄는 소리까지 겹쳐서 1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남편의 얼굴에도 짜증과 피로가 뒤섞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의가 있는 남편으로서는 도저히 이대로 밤을 새울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되겠다, 올라가서 얘기 좀 해야겠어. 저는 순간 말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겪은 이상한 일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워낙 단호해서 저도 결국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함께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도 위층에서 나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발밑으로도 그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위층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그렇게 시끄럽던 소리가 뚝 끊겼는데 그 갑작스러운 정적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남편은 결국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아래층인데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세요. 문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낮고 축 처진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하게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이 겨우 입을 뗀 것처럼 갈라지고 축축한 느낌이었어요.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몇 번 더 문을 두드리며 대답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그 목소리에 왠지 더 이상 뭐라고 하기가 꺼려져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남편도 뭔가 찜찜한 게 있었는지 평소답지 않게 말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틀 정도는 조용했어요. 저희는 그냥 그 정도로 해결이 됐나 보다 하고 안심했습니다.
남편도 이제 좀 살겠다며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고 저도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어요. 저희는 오랜만에 주말에 영화도 보러 가고 마트에 가서 장도 넉넉하게 봐왔습니다. 잠깐이나마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밤 소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고 선명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희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을 열지 않았고 잠시 후 그 말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와 똑같은 말투 똑같은 톤으로 마치 녹음한 것을 다시 틀어주는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첫 항해 방문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오빠, 저 목소리 좀 이상하지 않아? 지난번이랑 완전히 똑같잖아. 남편도 뭔가 걸리는 게 있었는지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그러게,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뭐 사람이 늘 하는 말이 비슷할 수도 있지. 남편은 애써 별일 아닌 듯 넘기려 했지만 목소리에서 확신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 다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계속 그 목소리를 곱씹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억양, 완전히 똑같은 속도.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남편도 옆에서 뒤척이는 걸 보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길에 저한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회사 끝나고 조금 일찍 와볼게. 자기가 먼저 퇴근해 있을 텐데 왠지 자기 혼자 있는 게 좀 걱정돼서. 저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도 저만큼이나 불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을 배웅하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남편은 결국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지난번처럼 함께 갔어요. 소리가 시작된 지 40분쯤 지났을 때였는데 저희 둘 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저도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이라면 이번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얼굴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저는 손전등까지 챙겨왔는데 혹시라도 문틈으로 안쪽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어요. 남편은 문을 두드리며 이전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이러시면 안 되죠. 벌써 몇 번째예요. 역시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똑같이 낮고 처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완전히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억양도 속도도 심지어 그 사이의 침묵마저 지난번과 판박이처럼 똑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라면 매번 조금씩이라도 다르게 반응하기 마련인데 이건 마치 녹음된 대답을 재생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저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안쪽 기척을 살펴보려 했는데 발소리도 옷깃 스치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목소리만 허공에서 울려 나온 것처럼요. 그로부터 며칠 뒤 소리는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저 혼자 그 집에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회사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했고 저는 혼자 집에서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혼자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위층 현관 앞에 선의 소리는 문 바로 너머에서 나는 것처럼 크게 들렸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소리는 뚝 끊겼고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잡이를 슬쩍 돌려봤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저기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문 너머에서 그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완전히 똑같은 억양, 똑같은 속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집엔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심장이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국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진작에 전화하고 싶었는데 괜히 유난 떠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망설였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였어요. 저는 전화를 걸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몇 번이나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엔 확실하게 따져 물어야겠다는 각오였어요. 집주인은 제 얘기를 다 듣고도 한참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집이요? 그 집 지금 비어 있어요. 세입자를 안 받은 지 좀 됐거든요. 수리할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비어 있다고요? 근데 저희가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집주인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뭔가 얼버무리듯 대답했어요. 글쎄요, 제가 알기론 분명 비어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그 말투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들은 그 목소리는 대체 뭐였다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집주인은 그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계속 말끝을 흐렸어요. 몇 마디를 더 나눴는데도 집주인은 계속 애매하게 말을 돌리기만 했고 결국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소름이 쫙 끼치는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를 되짚어봤어요. 생각해보니 위층 사람과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라 계단에서라도 마주칠 법한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몇 번이나 봤던 그 창문 속 검은 실루엣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그걸 은둔형 외톨이의 그림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집이 정말 비어있는 거라면 그 실루엣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요? 불 한 번 켜진 적 없는 캄캄한 창문 안에서 저희 부부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길로 곧장 단골 슈퍼로 향했어요. 뭔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슈퍼 주인 아저씨는 매대에 들어온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대뜸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참았던 얘기를 복물 터지듯 쏟아냈어요. 위층에서 매일 밤 층간소음이 나서 못 살겠다는 것, 몇 번이나 찾아가도 문은 안 열어주고 똑같은 대답만 돌아온다는 것, 그런데 집주인은 그 집이 비어있다고 한다는 것까지 전부 다요.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계속 떨리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아저씨는 제 얘기를 다 듣더니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가게 안쪽 의자에 앉히더니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부부가 이사 들어오는 거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집에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 집, 그러니까 새댁이 지금 사는 그 3층 집 말이에요. 거기 살던 남자가 위층 사람이랑 층간소음 때문에 한참 다퉜었어요. 몇 달을 그렇게 싸우더니 결국 어느 날 밤에 홧김에 올라가서는 그 위층 사람을 죽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손에 든 물컵을 놓칠 뻔해서 겨우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아저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이 동네가 발칵 뒤집혔었죠. 경찰차에 앰뷸런스에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구경했으니까요. 나도 그 집 부부 얼굴 알고 지냈는데 그렇게 조용하던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를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남자는 바로 경찰에 잡혀서 교도소로 갔고 그 뒤로 위층 집은 계속 비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아무도 새를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요. 건물주도 그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수리한다고 둘러댄 거겠죠. 저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일은 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저씨는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하셨잖아요. 아저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집 얘기가 동네에 그렇게 파다했는데도 여태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세입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손님네처럼 이상한 일 겪고 급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섭게 다가왔어요.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저희 집에 들어왔다가 저희처럼 겁에 질려 도망치듯 떠났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죽은 분은 원래 어떤 분이었어요? 아저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분이었어요. 혼자 살았는데 인사도 곧잘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갈 사람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일을 당했나 싶어서 나도 그때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던 집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위층은 분명 비어 있다는데 저희는 매일 밤 그곳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대답까지 들었던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슈퍼를 나서면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을 짚고서야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서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오늘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 모든 얘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그 시간이 되면 위층에서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집이 단순한 신혼집이 아니라 살인이 벌어졌던 현장이라는 걸 알고 나니 문고리를 잡는 손끝마저 떨렸어요. 그래도 언제까지고 밖에 서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저는 결국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습관처럼 거실과 방을 하나씩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녔던 그 공간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특히 안방 침대, 남편과 제가 매일 밤 누워있던 그 자리가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살인이 벌어진 곳은 위층이라지만 그 모든 걸 계획하고 마음먹었을 사람이 매일 밤 누워있었을 자리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어요.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어요. 처음 들었던 쿵쿵 소리, 초인종,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그 낮고 축 처진 목소리까지 전부 다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창문 속 그 검은 실루엣도, 며칠 밤 들었던 그 반복되는 사과 소리도 이제는 전부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오기까지 길에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골목 어귀에 서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저희 빌라를 올려다봤습니다. 4층 창문을 올려다보는 건 두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확인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여느 때처럼 캄캄했어요. 다만 이번엔 그 어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왜 집에 있지 않고 나와 있냐고 물어봤지만 제 표정을 보고 또 뭔 일이 있었구나 짐작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빌라 현관에 들어서면서도 저는 계속 위층 쪽 계단을 흘끔거렸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그 계단이 그날따라 유독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3층 저희 집 현관문을 열 때도 손이 떨려서 열쇠를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그날 들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얼굴을 보고는 곧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매일 듣던 그 소리는 대체 뭐였던 거야?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다시 짚어보며 남편에게 설명했어요. 문 너머의 그 똑같은 대답, 창문 속 실루엣, 그리고 창문을 넘어 들려오던 그 반복되는 사과 소리까지. 남편은 제 얘기를 들을수록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희 둘 다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로 했어요. 도저히 잠들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혹시 몰라 부엌칼을 거실로 가져다 놓기까지 했는데 정작 그게 무엇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줄 수 있을지는 저희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검색조차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거실 곳곳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점검하듯 살펴봤습니다. 창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현관문 잠금 장치는 이상 없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체 무엇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건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잠근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저희 둘 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실 불을 환하게 켜놓았는데도 이상하게 방 안 공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앉은 채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았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의식하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지나자 저희 둘 다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10시 반이 지나고 마침내 11시가 가까워지자 저희 둘 다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정적 속에서 저희는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시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상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손목시계 바늘이 11시에 가까워질수록 저희 둘 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확히 11시 5분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쿵쿵쿵.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선명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그 진실을 알게 된 걸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소리는 점점 빨라지더니 이내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소리까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바닥에 반복해서 내리치는 듯한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겹쳐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엔 소리의 패턴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흐느끼는 소리 사이사이로 뭔가 날카로운 게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까지 섞여 들려왔어요. 마치 누군가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걸 느꼈어요. 남편도 제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지더니 마치 뭔가 거대한 것이 바닥에 넘어지는 듯한 쿵소리와 함께 한순간 뚝 그쳤어요.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가 몇 초 후 다시 시작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도 저만큼이나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소리가 그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도 되지 않았는데 그저 그 소리가 조금이라도 잦아들기만을 바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집 천장 한가운데서 뭔가 이상한 얼룩이 번지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물이 새는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색깔이 이상했어요. 짙은 갈색에서 검붉은 색으로 마치 뭔가가 스며 나오는 것처럼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얼룩은 처음엔 손바닥만 하다가 점점 커지면서 거실등 바로 옆까지 번져나갔어요. 얼룩 가장자리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작은 방울이 맺혔다가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자 방바닥 위로 짙은 색 얼룩이 점점이 생겨났어요.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았는데 뭔가 비릿하고 오래된 쇠냄새 같은 것이 방 안에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도 코를 틀어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이 막혀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얼룩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희는 서로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손톱이 제 팔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통증조차 그 순간엔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위층에서 나던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적 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문 너머가 아니라 마치 바로 저희 머리 위에서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것처럼 가까이서요.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희 둘 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문 너머로 듣던 그 목소리와 완전히 똑같았는데 이번엔 벽도 문도 없이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명했어요.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이번엔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같은 목소리였는데 그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듯한 그 목소리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방금까지 사과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희 집 조명이 지지직거리며 몇 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꺼졌어요. 어둠 속에서 저와 남편은 서로를 붙잡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뭔가 차가운 기운이 제 발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똑같은 걸 느꼈는지 제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희 발밑을 지나쳐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서늘한 기운만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그 상태로 눈을 질끈 감고 그저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어요. 그 서늘한 기운이 지나간 뒤 이번엔 반대편에서 옅은 한숨소리가 들려온 것 같았습니다. 지친 듯한, 그러면서도 뭔가 홀가분한 듯한 한숨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무섭다는 감정보다 서글픈 감정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짊어지고 있던 뭔가를 이제 막 내려놓은 사람의 한숨 같았거든요. 그 한숨을 끝으로 방 안에는 완전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아까까지 느껴지던 그 무거운 기운도 서늘한 냉기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몇 초가 흘렀을까요? 조명이 다시 들어왔을 때 천장의 그 얼룩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요. 바닥에 떨어졌던 그 짙은 방울 자국들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 나던 소리도 완전히 그쳐 있었어요. 방 안은 다시 평범한 저희 집 거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방금 그거 봤지? 나만 본 거 아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저만큼이나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희 둘 다 손발이 덜덜 떨리는 걸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거실에 앉아 서로를 붙잡고 있었어요. 창밖이 밝아오는 걸 보면서 저는 남편에게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둘 다 그 순간만큼은 보증금이나 위약금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이 건물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나서야 저희는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눈이 뻑뻑하고 온몸이 무거웠지만 정작 잠은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저희 둘 다 그 방을, 그 거실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타면서도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잔을 놓칠 뻔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이 평범해 보이는 거리 뒤에 이렇게 끔찍한 사연이 숨어 있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슈퍼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해줄 수 있어? 나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위층에 살던 분이 층간소음 때문에 저희 집에 살던 사람한테 살해당했다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잡혀서 교도소에 갔다는 것, 그 뒤로 위층은 계속 비어 있었다는 것까지 전부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던 이 집이 그런 일이 벌어진 현장이었다니 소름 끼치네 진짜.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젯밤 우리가 들은 그 목소리 그 사람 목소리였던 거야? 근데 왜 하필 우리한테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저도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이는 게 있었어요. 어쩌면 그 존재는 저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겪었던 그 순간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우연히 그 반복 속에 휘말린 것일 수도 있었어요.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우리한테는 그렇게 사과를 반복하는 걸까? 우리는 그 사람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저도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쩌면 그 존재는 저희를 가해자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저 그 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그렇게 반응하는 것뿐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나마 저희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옷 몇 벌과 당장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 2개에 쑤셔 넣고 나머지는 다음에 정리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급하게 며칠 휴가를 냈고 저도 어린이집에 사정이 생겼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제 친정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문제가 좀 생겨서 당분간 신세를 지겠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도 저희 둘 다 한동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이나 물으셨는데 저는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잠깐 나왔다고만 얼버무렸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오히려 걱정만 끼칠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동안 저희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새로 살 집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관리사무소가 있고 경비원이 상주하는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만 보기로 했어요. 빌라처럼 층마다 한 세대씩 덩그러니 있는 구조 말고 누가 어디에 사는지 관리실에 물어보면 바로 확인되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빈집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는 2번 다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일주일 만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세대도 많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금전적으로 많이 부담되긴 했지만 시댁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원래 살던 빌라의 짐은 남편이 며칠 뒤 혼자 가서 정리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짧게 집만 챙겨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 얘기는 저희 둘 다 되도록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건물주에게는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방을 뺀다고만 짧게 통보했어요. 위약금 문제로 몇 마디 실랑이가 있었지만 저희는 그마저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위약금 얘기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그동안 비슷한 이유로 급하게 나간 세입자가 저희가 처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확인할 여유도 마음의 여력도 저희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2주쯤 지나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사 온 전날 밤 위층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그 소리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적어도 그 소음은 진짜 사람이 내는 소리일 테니까요. 그 뒤로 몇 달 동안 저희는 그날의 일을 애써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늦게 잠이 안 올 때면 저희 둘 다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꺼내곤 했어요. 마치 서로에게 그날의 일이 진짜였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남편은 한동안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것도 꺼려서 자다가 깨면 꼭 저를 깨워서 같이 가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새로 이사온 아파트에서도 한동안은 천장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습관도 조금씩 옅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밤늦게 조용한 순간이 오면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돼요. 다행히 지금 사는 곳에서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지만 그 습관만큼은 아마 평생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은 그때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 둘이서 그날의 일을 이야기할 때면 남편은 늘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그래도 우리가 무사히 나와서 다행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운이 좋게도 진실을 알게 됐고 그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빌라 어딘가에는 그 존재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가끔 저는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슈퍼 아저씨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그 위층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그분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게 됐어요. 다만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것도 이미 잡혀간 그 사람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저희한테까지 그렇게 끝없이 사과를 반복해야 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자신을 죽인 그 사람이 이미 떠났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 집에 갇혀서 영원히 그날 밤을 되풀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참 안 됐지. 그렇게 사과할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한테까지 그랬을까.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무섭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그 존재가 안쓰럽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아무리 사과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애꿎은 저희한테라도 그 말을 반복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건물주가 그 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다만 나중에 슈퍼 아저씨한테 지나가는 말로 들은 바로는 저희가 떠난 뒤로도 그 집엔 계속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몇 년째 그 집만 비어있다 보니 동네에서는 아예 그 빌라 4층을 두고 흉흉한 소문이 계속 돈다고 했습니다. 건물주도 결국 그 층은 새를 놓는 걸 포기하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쩌면 그 존재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를 내며 누군가 문을 두드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목소리는 정말 살해당한 사람의 원혼이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빠진 저수지에서 밤 낚시를 하던 중 폭우를 피해 하룻밤 신세를 진 어느 집에 관한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낚싯대 끝에 매달린 봉돌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짧은 순간을 저는 유독 좋아합니다. 회사에서 종일 자재 발주 수량이니 거래처 클레임이니 하는 것들에 시달리다가도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거짓말처럼 비워지거든요. 30대 후반, 아직 혼자 살고 있는 저한테 주말마다 저수지를 찾는 건 취미라기보다는 거의 루틴에 가까웠습니다. 예전에 잠깐 만나던 사람이 한 번 따라온 적이 있었는데 3시간쯤 지나자 도저히 못 견디겠다며 차에서 자겠다고 한 일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굳이 누구한테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낚시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재미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끝까지 재미없고 저처럼 그 정적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것만큼 편한 시간이 없거든요. 그 무렵 회사는 분기 마감이 겹쳐서 유독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래처 몇 곳에서 납기 지연으로 항의 전화가 계속 오는 바람에 저는 퇴근 무렵이면 늘 진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였는지 그 주 금요일엔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주말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주 토요일도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평소와 달랐던 게 있다면 이번에 가려던 저수지가 그해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많이 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낚시 관련 어플에는 전국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기사가 며칠째 올라오고 있었고 제가 가려던 곳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을 뒤적이다가 어떤 사람이 남긴 짧은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 요즘 물 많이 빠져서 예전에 잠겼던 마을 자리가 다 드러났다던데 물 빠진 자리 쪽으로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뻘도 있고 위험해요. 밑에 달린 댓글 몇 개도 비슷한 얘기였어요. 거기 원래 수몰 마을 있던데 맞다는 짧은 확인성 댓글, 그리고 물 빠지면 종종 그런 거 보인다더라는 무심한 반응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잠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딱히 겁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저수지를 만들면서 원래 있던 마을을 통째로 수몰시켰다는 이야기는 저도 어디선가 주워들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물이 빠졌으니 평소엔 손도 못 대던 자리에서 대물을 만날 수도 있겠다는 낚시꾼 특유의 얄팍한 기대가 먼저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짐을 챙겼습니다. 좌대 텐트와 릴대 2대, 미끼통을 순서대로 트렁크에 실었어요. 언젠가 이 순서를 건너뛰었다가 릴대를 통째로 안 챙긴 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웬만하면 순서를 안 바꾸는 편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과 생수, 밤에 먹을 참치캔 몇 개를 사고 2시간 남짓 고속도로를 달려 저수지에 도착했어요. 마지막 나들목을 빠져나와 국도로 들어서니 논밭 사이로 저수지 안내 표지판이 보였는데 표지판 옆으로 예전엔 못 봤던 흙길이 하나 더 나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냥 물이 빠지면서 새로 드러난 길이겠거니 하고 늘 다니던 진입로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확실히 소문대로였습니다. 평소라면 물 밑에 잠겨 있었을 둔치가 훤히 드러나 있었고 흙바닥은 거북이 등딱지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어요. 밟을 때마다 마른 흙먼지가 풀썩였고 물비린내보다 바싹 마른 흙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몇 번 와본 곳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물이 빠진 건 처음이라 저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흥미로운 기분으로 새로 드러난 둔치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때가 덜 낀 자리라 조항도 기대할 만하다 싶었거든요. 자리를 잡는 내내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한낱 뙤약볕에 등줄기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낚싯대를 펴는데 저 멀리 물 건너편에서 낯선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물 밑에 있었을 자리에 낮은 담장 윗부분과 지붕 석가래로 보이는 시커먼 나무 골조가 삐죽 솟아 있었어요. 담장 표면에는 마치 나이테처럼 겹겹이 물때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위로 갈수록 색이 옅어지는 게 수위가 오르내린 흔적 같았습니다. 그 옆으로 깨진 항아리 몇 개가 진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고 녹슨 철제 경첩도 보였어요. 담장 너머로는 낮은 돌계단 흔적도 어렴풋이 보였는데 계단폭이 요즘 것보다 훨씬 좁고 낮아서 옛날식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아까 봤던 그 글이 떠올랐습니다. 아, 저기가 그 수몰마을 자리구나.
낮 시간이라 그런지 을씨년스럽다는 느낌은 있어도 무섭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어요. 저는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에 몇 걸음 다가가 봤는데 발밑 흙이 점점 질척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커뮤니티 글에서 봤던 뻘 조심하라는 말이 떠올라서 저는 딱 그 정도 거리에서 멈추고 더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사진이나 한 장 남겨둘까 싶어 휴대폰을 꺼내 몇 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유독 그 골조가 찍힌 사진 한 장만 뿌옇게 나와 있었어요. 다른 사진들은 다 멀쩡했는데 말이죠. 렌즈에 물기가 묻었나 싶어 손가락으로 슥슥 닦고는 다시 낚시채비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는 조항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손맛을 몇 번 봤고 해질 무렵엔 씨알 굵은 놈도 한 마리 올라왔어요. 손맛을 볼 때마다 낮 동안 쌓인 피로가 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랜턴을 켠 차에 밤낚시 준비를 했습니다. 물 빠진 저수지 바닥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이 제법 볼만해서 캔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바라봤어요. 문득 낮에 봤던 그 담장 쪽으로도 눈이 갔는데 노을빛을 받은 물때 자국이 마치 핏빛처럼 진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노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하늘에 구름이 조금 낀다 싶긴 했는데 출발 전 예보로는 비 소식이 자정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겠다 싶어서 느긋하게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면서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보보다 훨씬 이르게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 멀리서 낮게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도 간간히 들려왔고 잠잠하던 바람도 조금씩 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금 전까지 요란하게 울던 풀벌레 소리도 어느샌가 뚝 그쳐 있었어요. 저는 날이 굳으려니까 벌레들도 조용해지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낮 동안 바싹 말라있던 흙바닥에서 빗물 특유의 비릿한 흙 냄새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오랜만에 맡는 그 냄새가 오히려 반갑기까지 했어요. 가뭄 끝에 비가 오는 거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휴대폰으로 날씨 어플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비는 자정 넘어서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 예보를 믿고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자정 전까지는 버틸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장대비로 바뀌었습니다. 예보에는 분명 자정 넘어서였는데 하늘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그냥 우비만 걸치고 좀 더 버텨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2시간 넘게 운전해서 온 게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빗줄기가 삽시간에 우산으로도 감당 안 될 만큼 굵어지는 걸 보고 저는 그 생각을 바로 접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낚싯대를 걷고 좌대 텐트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텐트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음매 쪽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원래 방수가 잘 되던 텐트였는데 몇 년 써서 코팅이 벗겨진 부분이 있었나 봐요. 처음엔 손바닥만 하던 젖은 자국이 몇 분 사이에 텐트 바닥 절반 가까이 번졌고 빗줄기가 거세질수록 물이 새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이음매를 막아보려 했는데 그마저도 금세 흠뻑 젖어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텐트 천장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옆에서 말을 해도 잘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바닥에 깔아둔 매트까지 축축해지자 저는 더는 버틸 수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밤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 이 상태로 텐트에서 밤을 새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낚시 의자에도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짐가방 밑단도 서서히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짐을 챙겨서 철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내내 비가 앞을 가릴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랜턴 불빛에 의지해 낚싯대를 하나씩 분리하고 미끼통과 릴대를 챙기는데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빗물이 차가웠어요. 신발 안까지 물이 들어차서 걸을 때마다 질척거렸고 옷은 이미 속옷까지 다 젖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런 날씨에 짐 챙기다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할까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낚싯대 마디를 분리할 때마다 손끝이 미끄러워서 두어 번은 놓칠 뻔했습니다. 좌대를 접는 데만도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렸습니다. 다리 하나가 지늘게 박혀서 잘 안 빠지는 바람에 저는 몇 번이나 힘을 줘서 겨우 뽑아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천둥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주변이 순간적으로 환해졌다가 다시 캄캄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빛에 의지해서 나머지 짐을 서둘러 확인했어요. 미끼통 뚜껑을 제대로 안 잠갔는지 미끼 몇 마리가 진흙바닥에 쏟아졌는데 그걸 주울 정신도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나머지 짐부터 챙겼습니다. 차를 대둔 곳까지는 걸어서 5분 남짓이었는데 짐이 많아서 한 번에 다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릴대와 미끼통을 먼저 나르고 다시 돌아와 좌대와 텐트를 챙기는 식으로 2번을 왕복해야 했어요. 2번째로 짐을 나를 때는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져서 신발 한 짝이 벗겨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으로 발밑을 확인하며 걷다 보니 평소라면 5분이면 될 거리가 그날따라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짐 순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실수 없이 정리했을 텐데 그날은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늘 일기예보 하나 제대로 못 마치나 하는 생각에 짜증이 났어요. 텐트에 두고 온 수건이며 컵라면 봉지 몇 개는 그냥 포기하고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평소 제 성격상 물건 하나 빠뜨리는 것도 신경 쓰이는 편인데 그날만큼은 그런 걸 따질 정신이 없었어요. 한여름인데도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느껴졌고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였어요. 저는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봐 걱정되면서도 일단 차에 타서 몸부터 녹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겨우 짐을 다 챙겨서 차 트렁크에 밀어넣고 나니 온몸이 물에 빠진 사람처럼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순서대로 챙길 여유도 없어서 좌대며 릴대며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우겨 넣었어요. 트렁크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전혀 안 보였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세지는 것 같았어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기 전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차 안에서 비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그냥 집으로 출발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와이퍼를 한번 작동시켜보니 앞유리에 쏟아지는 빗줄기가 와이퍼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차 안에서 밤을 새우는 것도 딱히 나을 게 없어 보였고 어차피 몸도 다 젖은 김에 그냥 집까지 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혹시 몰라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전화라도 해둘까 싶어서 휴대폰을 들었는데 신호가 잘 안 잡혔습니다. 산속인데다 폭우까지 겹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냥 친구한테 문자만 짧게 남겨뒀어요. 낚시 왔는데 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철수하고 간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출발하기 직전 저는 문득 아침에 들어올 때 봤던 그 갈림길이 떠올랐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새로 드러났다던 그 흙길 말이에요. 이 정도 폭우면 그쪽 길은 아마 다 진창이 됐을 텐데 다행히 저는 늘 다니던 원래 진입로로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그 길로만 가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시트가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저는 히터를 세게 틀고 앞유리에 낀 습기부터 손으로 슥슥 닦아냈습니다. 글로브 박스에서 여벌 수건을 꺼내 얼굴과 머리를 대충 닦고 나니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 배터리를 확인해보니 다행히 50%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저수지 쪽을 한번 돌아봤는데 이미 빗줄기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앉아있던 자리가 벌써 저렇게 지워졌다는 게 묘하게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른 이 폭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조심스럽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진입로 쪽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는데 빗줄기가 와이퍼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물에 산란되면서 앞이 거의 안 보였어요.
내비게이션 화면도 계속 신호를 못 잡는지 로딩만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다시피 하고 앞을 살피며 운전했는데 와이퍼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시야가 확보되는 시간은 한순간뿐이었어요. 속도를 최대한 낮추고 진입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원래 알던 길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낮에 물이 빠지면서 새로 드러난 둔치 쪽 흙길이 원래 진입로와 이어져 있었던 모양인지 저도 모르게 그 흙길 쪽으로 핸들을 꺾고 있었어요. 시야가 워낙 안 좋았던 터라 그때는 그게 원래 다니던 길과 다르다는 걸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길은 생각보다 울퉁불퉁했습니다. 타이어가 지늘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몇 번이나 들었고 저는 그때마다 핸들을 꽉 붙잡고 속도를 더 줄였어요. 이러다 차가 아예 진창에 빠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논밭도 가로등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캄캄한 어둠과 쏟아지는 빗줄기뿐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저속으로 달리는데 저 앞쪽에서 희미하게 노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반가운 마음이 앞섰어요. 이런 폭우 속에서 사람 사는 집이 있다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낮은 담장이 둘러진 작은 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중 한 집 창문 너머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집들은 다 캄캄했는데 그 집만 유독 그 불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근처에 차를 세울 만한 공간을 찾다가 집 앞 공터에 겨우 차를 대고 시동을 껐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 집 마당까지 뛰어가는 그 짧은 거리에도 옷이 다시 흠뻑 젖었어요. 저는 처마 밑에 서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죄송한데 밤낚시 왔다가 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기다리며 몇 초간 더 서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내다보셨습니다. 등 뒤로 방 안에서 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할머니 실루엣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형광등이나 백열등이 아니라 옛날식 등잔불이라는 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할머니는 무명저고리 같은 걸 걸치고 계셨는데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옷차림이라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뜻밖에도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밤에 어딜 가려고 들어와서 자고 가.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이런 외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게 조금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달리 선택지도 없었어요. 문을 넘어서기 전 저는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나머지 집들은 정말 불빛 하나 없이 캄캄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들 벌써 주무시나 보다 싶었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며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랐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들어서도 별다른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는데 그 표정이 이상하게 무덤덤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인사를 드렸는데 할아버지는 그저 눈으로만 저를 좇을 뿐 별다른 대꾸가 없으셨어요. 저는 원래 말수가 적으신 분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방 안에서는 물비린내 같은 게 옅게 감돌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나무괴짝이나 무쇠화로도 하나같이 오래돼 보였는데 나뭇결 위로 희미하게 얼룩덜룩한 자국이 남아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물이 스며다 마른 자국 같기도 했는데 오래된 물건들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낡은 달력도 몇 년 전 것인지 숫자가 색이 다 발해 있었고 방구석 선반에는 이 빠진 사기 그릇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마른 수건을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기가 이 근처는 원래 잘 안 들어와. 등잔불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시골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정이 안 들어오는 집이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워낙 외진 동네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수건도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삭은 것처럼 뻣뻣했습니다. 할머니는 물 한 사발을 떠다 주시면서도 시선은 계속 방바닥 쪽을 향해 있었는데 저랑 눈을 잘 안 마주치신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낯을 가리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이 근처에 마을이 몇 가구나 되나요? 저는 그냥 대화를 이어가려고 물었습니다. 몇 안 돼. 다들 오래전부터 여기 살던 사람들이지. 할머니는 그렇게만 짧게 대답하셨어요. 더 캐물으면 실례일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방 안쪽 벽 너머로 아이 목소리 같은 게 잠깐 들렸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녀가 있나 보다 하고 무심코 여쭤봤습니다. 손주분도 같이 사세요? 할머니는 잠깐 멈칫하시더니 그냥 응 그렇지 하고 짧게만 대답하셨어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건조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궁금해서 한마디 더 물었어요. 몇 살이에요? 할머니는 이번에도 대답 대신 그냥 살짝 웃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괜히 물어봤나 싶어서 더 캐묻지 않고 그냥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밥은 먹었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고 하니 그럼 얼른 눈이라도 붙이라며 이불 한쪽을 덮여주셨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대충 말리고 할머니가 깔아주신 이불에 몸을 눕혔습니다. 하루 종일 낚시하고 폭우 속에서 짐까지 옮긴 터라 몸은 무거웠는데 이상하게 눈은 말똥말똥했어요.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고 방 안 공기는 따뜻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축축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뒤척이며 천장을 올려다봤는데 등잔불 그림자가 벽에 일렁이는 모습이 뭔가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고 할머니는 제 옆쪽에 조용히 이불을 펴고 누우셨습니다. 빗소리를 듣다 보니 서서히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다가 그 이유 모를 찜찜함을 애써 누르며 서서히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눈을 떴습니다. 잠깐이나마 얕게 잠들었던 모양인데 정확히 얼마나 지났는지는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방 안은 여전히 그 등잔불 하나로만 겨우 밝혀져 있었는데 이상하게 불빛이 아까보다 훨씬 흐릿하고 푸르스름하게 보였어요. 저는 몸을 일으켜 앉으려다가 방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방향을 향해 그대로 앉아 계신 걸 봤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을 텐데도 미동도 없으셨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냥 잠이 안 오셔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어딘가 아까보다 더 둔탁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몸을 뒤척이며 애써 다시 잠을 청해보려 했는데 이상하게 정신이 점점 더 또렷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벽 너머에서 아까 들었던 아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옹갈이가 아니라 뭔가 낮게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어요. 저는 몸이 굳는 걸 느끼면서도 애써 태어난 척 이불을 고쳐 덮었습니다. 그런데 흐느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벽 너머가 아니라 방문 바로 앞에서 나는 것처럼요. 저는 숨을 죽이고 방문 쪽을 바라봤는데 창호지 문에 아주 작은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 정도 크기의 그림자였어요. 그 그림자는 문 앞에 딱 붙어 선 채로 아주 천천히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문 너머에서 안을 들여다보려는 것처럼요.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그 그림자를 지켜봤는데 흐느낌 소리가 그 그림자의 움직임에 맞춰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그 흐느낌 사이로 아주 작게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2글자짜리 제 이름과 비슷한 발음이었어요. 그 순간 소름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 누구에게도 제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차마 문을 열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이내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옆을 돌아보니 할머니는 어느새 제 옆에 누워 눈을 감고 계셨는데 숨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도 어깨도 전혀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할머니 쪽으로 손을 뻗어보려다가 문득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맡고 손을 멈췄어요. 물비린내와 함께 오래된 이끼 냄새 같은 게 짙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손을 다시 걷어들이고 대신 눈으로만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등잔불 그림자 때문에 절반쯤 가려진 그 얼굴이 어쩐지 아까보다 훨씬 헬쑥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천장 쪽에서 뚝뚝 하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비가 새는 소리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 물방울 소리가 규칙적으로 마치 시계추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니 등잔불 그림자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천장 한쪽이 젖어서 거뭇하게 번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진 자국 아래 방바닥에도 어느새 작은 물웅덩이가 고여 있는 게 보였어요. 아까 잠들 때만 해도 분명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물웅덩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물결이 있는 것처럼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걸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물웅덩이 가장자리로 뭔가 검은 실 같은 게 부러져 나오는 것도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긴 것이었는데 자세히 보려고 눈을 크게 뜨자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가 저 물웅덩이 안에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려 몸을 일으키려 했는데 그 순간 방 안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가 방 전체를 채웠어요. 저는 겁에 질려 할아버지 쪽을 다시 봤는데 그 순간 등잔불이 크게 한번 흔들리면서 할아버지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이 아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피부가 퉁퉁 불어 있었고 눈두덩이 축 처져 있었으며 낯빛은 핏기 하나 없이 푸르스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에 잠겨있던 사람의 얼굴 같았어요. 입술 색도 거무튀튀했고 손등에는 손가락 끝부터 쭈글쭈글하게 부른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다시 흔들리자 그 얼굴은 순식간에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저는 방금 본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아서 그저 이불을 움켜쥔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옆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귓가에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고 가. 우린 아무데도 안 가. 다들 여기 있어. 목소리는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웅웅 울리며 갈라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 그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물이 들어와도 우린 못 가. 여기밖에 없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겨를도 없이 그저 온몸을 떨며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켜서 방문 쪽으로 기어가 보려 했는데 이상하게 방문 손잡이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문 자체가 벽처럼 딱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창문 쪽으로도 가봤는데 창호지 문틀이 뒤틀려 아예 창문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저 두 눈을 질끈 감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 아이 흐느낌 소리와 할머니의 그 목소리가 뒤섞이면서 방 안가득 물비린내가 더 진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옆에 던져둔 휴대폰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신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시계 숫자만 아까 그 시각에서 멈춘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화면을 몇 번이나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휴대폰을 다시 손에서 놓쳐버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러봤습니다. 할머니, 저기, 할머니. 몇 번을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옆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형체는 분명 보이는데 대답도 미동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그 어떤 소리보다도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뭔가 차가운 기운이 제 발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제 발밑을 지나쳐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늘한 기운만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저는 그 상태로 눈을 질끈 감고 그저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등잔불이 훅 꺼졌습니다. 방 안이 완전한 암흑에 잠기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그 어둠 속에서 벽 너머 흐느낌 소리와 할머니의 웅걸거림이 더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초가 그렇게 흘렀을까요? 꺼졌던 등잔불이 다시 저절로 켜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말이죠. 흔들리는 그 불빛 속에서 저는 감히 눈을 뜰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데도 발밑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서서히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눈을 떴는데 방바닥 전체가 얕은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불자락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었고 발목 언저리까지 차오른 물이 등잔불 빛을 받아 검붉게 일렁였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물은 점점 차올라서 무릎 언저리까지 닿는 것처럼 느껴졌고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눈을 뜰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상태로 그저 숨만 겨우 쉬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계속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아침이 오기만을요. 바로 그 순간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커졌습니다. 아이의 흐느낌, 할머니의 우웅얼거림,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낮은 신음까지 뒤섞여서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등잔불도 미친 듯이 흔들리면서 벽에 비친 그림자들이 제멋대로 일렁였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손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소리가 정점에 다다랐다고 느껴지는 순간 거짓말처럼 모든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흐느낌도 목소리도 그 축축한 냉기도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물 떨어지던 소리도 방바닥의 그 웅덩이도 발목까지 차올랐던 그 물도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적 속에서 저는 아주 희미하게 한숨소리 같은 걸 들은 것 같았습니다. 지친 듯하면서도 어딘가 홀가분한 듯한 짧은 한숨이었어요. 그 한숨을 끝으로 방 안에는 완전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아까까지 느껴지던 그 무거운 기운도 서늘한 냉기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온몸에 남아있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게 느껴지면서도 도무지 눈을 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완전히 지쳐버린 몸으로 저도 모르게 스르르 의식을 놓아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얼굴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셨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쳐 있었고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았어요. 새소리까지 들려올 정도로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가 등 아래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불이 아니라 차갑고 거친 바닥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고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싹 식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곳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지붕도 벽도 절반 넘게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골조뿐이었고 바닥에는 물때가 켜켜이 눌어붙은 자국과 말라붙은 이끼가 가득했어요. 무너진 골조 틈새로는 자풀까지 삐죽삐죽 자라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몸을 눕혔던 그 자리에는 낡아서 형체만 겨우 남은 등잔 하나가 녹슨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불이라고 생각했던 건 작아서 너덜너덜해진 천조각에 불과했고요. 방문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는 문틀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문짝도 창호지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잡아당겼던 손잡이도 그저 녹슨 철제 조각 하나가 흙바닥에 반쯤 파묻혀 있던 것뿐이었어요.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자리,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그 구석에도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벽잔해와 말라비틀어진 수초들만이 뒤엉켜 있었어요. 벽 너머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던 방향도 돌아봤는데 그쪽 역시 절반쯤 무너진 담장 하나뿐 그 어떤 방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차를 세워둔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내내 뒤를 몇 번이나 돌아봤는지 모릅니다. 진흙탕 위로 남은 발자국을 살펴봤는데 제 발자국 말고는 다른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던 그 길에도 오직 제 발자국뿐이었어요. 아침 햇살 아래서 보니 그 폐허는 낮에 봤던 수몰마을 흔적과 정확히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분명히 대문을 두드리고 마당을 지나 방까지 들어갔던 그 집이 사실은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다가 가뭄 때문에 겨우 그 형체만 드러난 폐가였던 거였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겨우 시동을 걸고 왔던 길을 되짚어 나가는데 어젯밤 그렇게 헤매며 들어왔던 흙길이 대낮에 보니 폭우로 온통 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퀴가 몇 번이나 헛돌 뻔했어요. 저는 그 길을 조심스럽게 빠져나오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만났고 대화도 나눴고 방 안에 누워 잠까지 청했는데 그 모든 게 정말 있었던 일이긴 한 걸까 하고요. 하지만 젖은 옷과 온몸에 남은 오한 그리고 지금도 코끝에 남아있는 그 물비린내는 절대 꿈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자꾸 그 방바닥에 고여있던 무릉덩이와 흔들리던 등잔불 아래 드러났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회사에서도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다가 몇 번이나 실수를 해서 동료들한테 무슨 일 있냐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냥 요즘 잠을 설친다고만 얼버무렸어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날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은 이상하게 손이 안 가서 아직도 베란다 한쪽에 그대로 봉지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버리자니 뭔가 찜찜하고 다시 입자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요. 가끔 베란다를 지나다 그 봉지를 보면 그날 밤 일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낚시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낚시 가방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라서 몇 주 동안 아예 짐도 꺼내지 않고 그냥 방치해뒀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겨우 다시 낚싯대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 뒤로는 어디를 가든 꼭 미리 그 지역에 얽힌 사연은 없는지부터 찾아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저수지는 물론이고 비슷하게 생긴 시골 마을 근처에는 발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 그냥 궁금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수몰 마을에 대한 자료를 몇 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그런 마을이 꽤 많다는 것, 그리고 이주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끝까지 남으려 했던 가구들도 있었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만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묵었던 그 집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 집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정식으로 알려진 바가 있을 리도 없었고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리면 그 집 식구들이 대체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됐는지, 왜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기는 동안에도 그 집을 떠나지 못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확인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건 그 가족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혼이 되어서도 그 집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여태 남아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궁금합니다. 그날 밤 그 집에서 정말 하룻밤을 보낸 게 저 하나뿐이었을지, 아니면
저처럼 길을 헤매다 그 불빛을 보고 반가워했던 사람이 그전에도 있었을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저수지물이 언젠가 다시 가득 차오르면 그 집과 그 식구들은 또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밑으로 가라앉게 될지, 아니면 그때는 정말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될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처음엔 그저 무섭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그 가족이 안쓰럽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세상을 떠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 남아 낯선 이에게 하룻밤 잠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는 게 무섭다는 감정 너머로 왠지 모르게 서글프게 다가왔거든요. 어쩌면 그분들도 그저 누군가와 하룻밤이라도 온기를 나누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 밤 제가 만난 그 가족은 정말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던 혼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날 너무 지치고 겁먹은 나머지 그저 헛것을 보고 온몸으로 그걸 사실이라 믿어버린 걸까요? 저 스스로도 아직까지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검은 서재의 금서를 함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